저는 나리노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의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적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금색 새장 속의 새처럼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갈망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섬세함과 전통에 깊이 매료되었죠.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그 선택을 했을 때의 설렘과 흥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한자를 배울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각 글자에 담긴 의미와 역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밤새 일본 소설을 읽거나 일본 영화를 보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그 시간들은 마치 다른 세계로의 여행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 꿈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 일본에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동양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 끌림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는 열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본 역사책을 읽고 주말에는 파리의 작은 일본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그 문화를 가까이서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일본을 직접 방문하고 싶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의 교토, 번화한 도쿄의 거리, 고즈넉한 시골 마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저는 완벽한 행복을 찾은 듯 했어요. 언젠가는 꼭 그곳에 가서 살아볼 거라는 생각을 하며 매일 일본어 공부에 몰두했죠. 단어 하나, 문법 하나를 익힐 때마다 그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 제 미래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덧 대학교 3학년 일본어 실력도 중급 수준에 이르렀고 중국어도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곧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밤에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그는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문학 코너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같은 책을 찾던 그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동양적인 외모와 조용한 미소가 첫눈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마스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묘한 설렘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다마스는 일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 중이라고요.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그 서툰 발음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곧바로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했고 그는 놀라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해온 일본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다니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곧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일본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파리의 일본 레스토랑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에 대한 저의 동경은 더욱 깊어졌어요. 다마스는 교토 출신이라며 그곳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전통 축제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직접 일본을 경험하기 전에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른 일본인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일본인 학생 모임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아마도 그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다마스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눈빛은 저를 안심시켰죠. 그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통화하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말끝을 흐리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왔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언젠가 모든 걸 말해주겠다며 지금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이었기에 저는 그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인내심을 갖고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그를 믿기로 했어요. 사랑은 때로 맹목적인 법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순진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21살 소녀였을 뿐이었어요. 세상의 복잡함을 아직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냈어요. 대학 축제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저는 다마스와 함께 참석했어요. 행사장에서 일본 유학생 그룹과 마주쳤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마스를 보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그들이 다마스를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의문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사실 그는 중국인이라고, 베이징 출신이라고, 과거를 숨기고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프랑스에 왔다고 말이죠. 그의 진짜 이름은 리밍이었습니다. 진실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동안의 일본 이야기, 교토의 추억들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제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밍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기보다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눈물 어린 고백 앞에서 제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순진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리밍은 자신의 가족이 일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언젠가 저를 데려가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비록 그가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렜죠. 마치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또 다른 함정일 줄은요. 몇 달 후, 저희는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꿈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드디어 일본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에 드디어 발을 딛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리밍은 제 손을 꼭 잡았고 많이 기대했을 테니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없이 행복했어요. 복잡했던 과거는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라멘집에서 첫 식사를 했어요. 일본의 공기, 소리,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죠.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담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꿈꿔온 일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밍은 저를 그의 가족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엄격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긴장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마치 화창한 날씨가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리밍의 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했어요. 중국어로 리밍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탐색하고 평가하는 듯 했어요. 마치 물건을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리밍의 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해야 한다고 공짜로 지낼 생각은 말라고 리밍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행으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일을 해야 한다니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리밍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했죠. 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돕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설거지, 청소, 서빙까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다리는 쑤시고 허리는 아팠어요. 리밍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명령만 내릴 뿐 한 번도 저를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서서 급하게 몇 입 먹고 다시 일해야 했죠.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대하는 방식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어 리밍과 함께 식당 위층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도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방이 바로 옆이라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일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여행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리밍에게 물어봐도 그는 조금만 참으라고 그의 어머니가 저를 시험하는 것뿐이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당 손님들은 저를 마치 하인처럼 대했고 리밍의 어머니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리밍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아이를 데려왔냐라는 말이 수십 번 들렸습니다. 비록 중국어였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프랑스어도 일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권은 리밍의 어머니가 안전을 이유로 가져갔고 제 휴대폰은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날아오를 힘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면 도움을 청할 텐데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꿈꿔왔던 그토록 동경했던 일본에서의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제 환상은 깨져버렸고 현실의 차가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나날은 악몽 같았습니다. 리밍의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청소, 설거지, 서빙은 기본이고 이제는 야채 손질과 간단한 요리까지 시키셨죠. 실수라도 하면 중국어로 호통을 치셨어요.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분노와 실망의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고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리밍에게 항의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의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리밍의 눈빛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저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죠. 마치 그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 그를 보며 혼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식당에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들어왔어요. 10명 정도 되는 큰 단체였죠.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음식을 쏟고 심지어 저에게 반말로 명령하듯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수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리밍의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뭐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게 제가 꿈꿔온 일본에서의 경험인가요? 노예처럼 일하고 무시당하는 것,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으로 젊은 동양인 남성 둘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그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했고 주문을 할 때도 공손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한 남성이 갑자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느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누군가 제 상황을 알아차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사실은 여행 왔다가, 그리고 순간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는지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었고 이토 씨와 김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토 씨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을 때 리밍의 어머니가 갑자기 다가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손님과 오래 이야기하지 말라고, 일에 집중하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잠시나마 느꼈던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나가기 전 이토 씨가 슬쩍 저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그것은 전화번호와 함께 적힌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리밍이 잠든 후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이 식당의 아들은 이전에도 외국 여성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한국에 친구가 있어 그곳으로 가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리밍은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던 걸까요? 배신감과 충격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리밍에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피해자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한 달 가까이 일했지만 존중도, 휴식도, 심지어 급여도 받지 못했어요. 제 여권은 안전을 이유로 리밍의 어머니가 보관 중이었고 전화기는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늪에 빠져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리밍이 물건을 사러 나간 틈을 타 저는 이토 씨에게 연락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받아줄까? 혹시 이것도 함정은 아닐까? 온갖 의심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는 즉시 응답했고 친구 김진호를 소개해줬습니다. 진호는 한국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제가 한국으로 가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그 사실을 말했어요. 이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일 식당에 다시 가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조금씩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리밍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심장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이토 씨의 도움으로 여권을 되찾고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한국 그 이름조차 낯설었지만 그곳이 저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손을 뻗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토 씨가 식당에 와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저는 여권을 찾아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그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자유를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토 씨는 저를 오사카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밍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더는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진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젊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게스트하우스로 저를 데려가 당분간 머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진호는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다양한 반찬과 뜨거운 찌개를 보며 놀랐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그는 많이 드세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부려먹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서울 곳곳을 보여주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한강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은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일본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매일 아침 차를 준비해 주셨고 길을 물었을 때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한국어도 배우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진호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는 보답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처음 온 한국,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프랑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밍이 저를 찾아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호에게 연락하자 그는 며칠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민박집으로 이동했지만 사흘 후 리밍은 저를 찾아냈어요. 민박집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리밍은 왜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항상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토 씨에게 들은 이야기,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이용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리밍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리밍은 진호를 보고 비웃으며 그가 새 남자친구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그는 그저 저를 도와준 진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리밍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카페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지막으로 리밍은 후회하게 될 거라며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진호가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진호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프랑스로 돌아가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선택이라고요. 그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밍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호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라워했지만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매료되었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무런 기대 없이 왔는데 더 큰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의 깊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진호는 한국어는 배우기 쉽지 않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리노입니다라는 첫 문장을 완성했을 때 뿌듯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 실력이 장점이 되었죠. 일본에서와 달리 카페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실수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진호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요. 그의 눈이 밝아졌고 서울의 대학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일본어 전공과는 다른 길이지만 더 진실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같았어요.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상처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환상에 맞추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거야. 한강변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호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지만 그저 지난 1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벌써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이곳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카페에서 일하고 진호와 여러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곳곳을 거닐었어요.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청계천을 산책했습니다. 한옥 카페에서 진호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일본을 동경했지만 그건 현실이 아닌 환상을 좇았던 것 같아요. 리밍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도 그 환상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다음 날 부모님께 전화해 한국에서 유학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 진심을 들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일주일 후 전통시장에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친숙한 음식을 주문하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어요. 진호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대학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국어 학원 등록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제 미소는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실된 것이었어요. 이제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환상을 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호와 같은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하니까요. 봄바람 부는 서울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